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총리 공관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죠. 오늘 아침 최고위를 보니 이제 봉합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꺼내놓은 말은 조이대 대법원장의 사퇴였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자연히 시선은 대통령실로 향했죠. 마침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강유정 대변인의 공감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공감이었냐는 거죠.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네 분과 함께요. 정치권 상황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조이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원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비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이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보신 대로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는 거냐 탄핵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 대표가 오늘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사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민희,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조의 압박을 지금 대법원장이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법 개혁의 지금 과제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반드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라라는 예. 그런 이제 요구가 함께 들어가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지난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불과 며칠 만에 그렇게 7만여 페이지를 다 읽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예. 있던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불법 개헌과 내란 그리고 중간에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이런 일련의 정말 그 헌법을 누린하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사법부는 단 한 번도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가운데 사법개혁의 즈음에서는 법원장들이 회의를 하면서 사법부가 들어가야 된다, 예. 반드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자성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예. 그냥 마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임기가 남았던가요? 그래서 예. 6년을 다 채우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사법부의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는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한 예.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이슈는 야당이나 법원의 반발이 물론 뻔한 이슈입니다.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여권에서 아주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지만 법조계 분위기 대략적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여론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이 지금 사실상 정지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서 지금 재판부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흔들기는 어떤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거기에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익이 깔려 있다. 공익이 아닌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실이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오전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대법원을 흔들었다가 또 그 이후에는 또 말꼬리를 좀 낮췄어요. 예. 그것은 자신들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 의지의 신호로 보입니다. 이게 흔들긴 흔들어야 되겠는데 예. 잘못 흔들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대법원 흔들기가 굉장히 정당성과 정통성이 굉장히 부족한 예. 그러한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의 역풍 때문에 오늘 말을 좀 내린 것 같고 예. 그래서 말꼬리를 좀 흐리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탄핵 직후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급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조심성 없는 정권이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법원 흔들기까지 나온다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조심성을 좀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민주당에게도 했던 말이 있죠. 권력의 자제와 절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그 운영배 헌법재판소장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실 논란은 뭐 좀 이따 뭐 바로 짚어보도록 하고 여기 뭐 전직 대변인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의미를 물어볼게요. 근데 이승훈 부장님 정치권에서 사퇴한다고 하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사퇴 안 하겠죠. 사퇴하면 또 이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더 다음 수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탄핵 정청래 대표가 탄핵 언급했거든요. 탄핵이 있을 테고 또 수사까지도 의뢰 가능한 겁니까? 뭐 탄핵할 수도 있고 수사도 요청할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탄핵이나 수사 카드를 쓴다라기보다는 왜 법원이 굉장히 권위주의화되고 왜 성역화되었을까? 법원에 대한 비판을 하면 마치 정치적 중립성, 법원의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것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인식은 사라져야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출된 권력이지만 탄핵되고 구속되는 거잖아요. 결국 법원도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예.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심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임하지 않잖아요. 결국 법치가 그렇게 바로 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이 후보 시절 때에도 사실상 전원합의체 판결이 회부되자마자 3, 4일 만에 사실상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법원의 재판이 독립돼 있는 것인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예. 이 내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다. 만약에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법관 수를 증원할 수도 있고 예. 법원에 대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도 강하게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법 사항으로서의 법 개정도 고려해 보겠다라는 저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여론을 조금 모으려는 의도인 것 같으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의 질문이 아니었고 추미애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대통령실에 물었다가 약간 좀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을 일단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얘기입니다. 돈 사안과 연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정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공감한 것이 아니라 다음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는 거였는데 정관진 대변인 저렇게 대변인이 한 번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정정하는 거는 그만큼 사안이 예민하다는 거죠. 저런 경우가 뭐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했고 네. 청와대에 출입했지만 아주 흔하진 않은 경우죠.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본인이 했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시 한번 내려와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또 대통령실에서 보이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결국에는 선출 권력이라는 국회 또 그러니까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민주당이 사법권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일련의 정치적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지적했던 것처럼 나치도 선출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입법권을 존중하되 그 입법권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의 행보는 본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마음만 먹으면 사법개혁이든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든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경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100%, 120%다 쓰려고 할 때 그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삼권 분립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서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법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사실상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왜 이거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연 대법원장 간의 그 과거의 그런 뭐 인연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부각될까 봐 그랬을까요? 왜 그걸 정정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과 대통령실이 지금 이 사법부 개혁이랄지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참전하는 것처럼 하나의 플레이어처럼 보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그게 왜 위헌이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률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직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어떤 여당 대표나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평가하고 참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들은 근본적으로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어떤 사법부의 모습이 결코 정의로워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첫째 있는 것이고 지금 재판의 속도에 관련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유흥업소 무슨 출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감찰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게 통상이 있었던 일이고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데 그런 모습도 없으면서 속도는 늘어지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계속 불신을 받는 이 상황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고 다른 얘기들만 사법개혁에 대한 뭐 본인들의 걱정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짚어볼 것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을 이제 비교하면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그러니까 좀 상위에 있다라는 그 전제가 좀 깔려 있는데 최 의원께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민주주의 교과서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이 민주주의라는 게 고대의 아테네 그리스 시대에 만져졌던 제도인데 한동안 한 2000년 정도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18세기 정도에 다시 유럽에서 불려 나옵니다. 민주주의를. 이제는 민주주의 이런 거 한번 해도 되겠구나. 왕을 때려 눕히고. 그래서 그 제도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겁을 냈죠. 아니 그럼 민주주의는 그 국민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절제도 없고 뭐 폭력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법부 같은 제도는 좀 귀족제적인 형태가 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 관료들도 약간 그런 전문성이 들어간 그러한 것들이 좀 섞어서 예.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럼 입법, 사법, 행정을 좀 동등하게 권력을 좀 나눠서 이렇게 가면 좀 어떨까? 이래서 제도가 보편화되고 그것이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펼쳐 나가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권력은 상권은 동등하게 분립되어 있다. 이것이 네.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위에 선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중우정에 가까운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나 뭐 대통령께서도 약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과서에서 한참 벗어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 위험한 말씀이셨는데 어쨌거나 사법부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뒤흔든다면 3심제가 왜 있습니까? 사법부도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주 정치 내에서는 사법부 내에서도 견제가 있고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도 견제가 있는 것이고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감사원이 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 권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그러한 논리로 이런 것을 해석한다면 예. 저는 교과서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어서 예. 공부를 좀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 예. 어찌됐거나 또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사감이 비롯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감정 절제에 대해서 조금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수근 부위원장께도 변론을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요 아무래도 내란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또 법원이 뭐 굳이 성역은 아니잖아요. 선출된 권력도 처벌되고 구속되는데 왜 성역인 것이냐. 그리고 사법부는 국회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떤 네. 측면이냐면 아니 과거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요? 법원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것들은 본인들이 어떤 수사에 연계됐을 때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을 좀 성역화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검찰청이 해체되는 시기잖아요. 검찰청도 검사도 잘못하면 이제 청까지 폐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격한 법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면서 구속 취소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했잖아요. 예. 이 결정이 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만 국민은 어느 누가 저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데요. 저 풀어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사과하지도 않고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이건 재판의 독립이다.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 한마디만으로 성역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측면에서 법원도 선출된 권력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 비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이지 선출된 권력이 무조건 사법부 위에 있다 이런 판단은 아닌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 관저에서 당정대라고 하죠. 고위 인사들이 모여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악수하고 노부 인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악수가 어색하잖아. 노부 인사인데. 악수가 어색하잖아. 이거 가운데 서봐. 됐어. 가끔 싸워야 되겠다 이거. 그분은 형제가 더 싸워.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께 위로드리고 더 힘내시라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렇게 어제 만찬을 하고 오늘 오전에 최고위에서 악수하고 박수치고 이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당의 갈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나섰어요.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저 두 사람의 갈등은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겁니까? 이제 그건 또 알 수가 없죠. 수면 아래 가라앉은 것인지 예. 완전히 해소가 된 건지는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바로 그 전전날인가요? 애도 그 회의석상에서 분위기는 좀 냉랭했죠. 냉랭했고, 예. 예. 그리고 뭐 같이 식사하자는 얘기도 좀 외면하고 이제 이랬었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마음이 풀리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사실 집권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이 마당에 여야 간의 어떤 갈등과 긴장 국면도 아니고 집권당 내부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 과정도 이를테면 뭐 지지층 국민들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면서 방향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또 설득하고 소상히 알리고 이런 과정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서로 오해가 있었고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는 저런 모습이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여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생채기가 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향후에는 어떤 합의건 그 무엇이건 간에 조금 좀 설득하려는 노력, 또 소상히 예. 내용을 알리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번과 같은 어떤 오해 이런 예. 것들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기 총리 공간에 모였던 5명의 저분들이 지금 뭐 정책이건 뭐 정부적 판단이건 간에 아마 중심에서 당정대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그런 인물들인 것 같은데요. 예. 향후에는 뭐 같은 일이 좀 반복되어서는 국민 불신을 자아내기에 십상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번의 상황을 좀 반면교사 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뭐 정청래 대표 SNS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아주 친하게 내려오는 모습도 찍혀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승우 부위원장님, 사실 저 갈등이 지지자들의 의견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해서 좀 터진 면이 있어서 어제 저 회동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봉합되는 것으로 볼 거라고 예. 봅니다. 다만 지지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내란 특검을 합의를 하지? 예. 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수박이라는 발언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화가 많이 났던 겁니다. 이게 합의의 프로세스라는 게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예. 것 때문에 많이 서운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잖아요. 예.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협의를 한 거고 서로 좀 서운한 부분을 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야가 영수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협치하고 대화하자 그랬기 때문에 아마 합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협치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굳이 협치할 대상이 아닌 특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강성 지지층이 엄청나게 좀 분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야 협의보다는 특검에게 이미 막혔잖아요. 예. 특검이 수사하다가 좀 수사기관이 더 필요하면 국회 연장 요청을 하면 되는 거고 예. 수사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좀 국회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이 내란 특검도 특검이 더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 방향으로 여야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텃밭인데 특히나 소년보 목사의 교회 방문을 했는데 일단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상황에 해상 부분에 있는 연합 기반의 처리를 먼저 하고, 연합 기반은 오늘 오전에 제가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지만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첫 현장 행보로 부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은 손 목사가 이끄는 집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의 모습까지 보셔도 이거 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동안 장동혁 대표 중간 쪽으로 오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 같은데 손 목사라는 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탄 집회를 주도했던 강경한 우파라고 분류가 되는 분이에요. 거기에 교회까지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뭐 정치적 행보죠. 그 뭐 장동혁 대표하고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면 거의 판사님 같아요. 조근조근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뭐 전형적인 판사인데 그 마이크만 잡으시면 아주 열변을 토하세요. 그럼 정치인으로 딱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저분이 정치인 소질이 굉장히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저는 뭐 교회에 가서 그 정당의 대표가 저렇게 집회성 시위를 한 것은 뭐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자칫하다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몰아치는 저 3대 특검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어서 부산에 교회까지 갔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말은 풀고 돈은 잠그자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쓰지 마라. 그 대신 말은 좀 편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애초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손현보 목사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한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지금 강제 수사까지 받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경찰이 과한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갖는 것이 말을 좀 어떻게 과격하게 하거나 과장되게 한 것이 죄를 물을 정도가 되는 것인가. 이러한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손현보 목사도 교회 내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 근데 이것 가지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까지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법조인들 일부도 상당히 좀 그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은 너무 과한 처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교회에 가서 그 정당의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에서 말은 좀 풀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실 권위주의 정권 이후에 공직선거법 만들면서 그것이 입법 취지였는데 지금 너무나 엄벌주의로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현보 목사도 이번에 좀 과한 처벌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좀 그 국민의힘에서 가서 저렇게 좀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것도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려 했던 것 같고 좀 시기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대여 공세에 그러니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분들과 다시 한번 손을 잡느냐는 건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손현보 목사가 이끄는 세계로 교회 지난 탄핵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 그룹과는 조금 그 다른 행보를 보였죠. 그래서 손현보 목사가 이끌었던 집회 자체를 극우 성향의 집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을 대표한다고는 하겠지만 극우라는 평가는 민주당이나 다른 진영에서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쓰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구속 사유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것은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집행유예형이고요. 아마 벌금형 수준의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문제지만 저는 좀처럼 사법부에 대한 판단에 비판하지 않지만 사법부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손현보 목사가 우리 정당을 지지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우리 당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현장을 찾은 것이고 그것이 극우 세력과 다시 손을 접겠다는 쪽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탄핵 과정에서 이분들이 얘기했었던 게 아마 절차적인 문제점들일 거예요. 이 공수처와 관련한 수사권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 세계로 교회와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예. 장경태 대표는 3월의 집회에서 계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발언도 한 바가 있는데 얘기하면서 종교 탄압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비슷한 취지의 얘기 한번 했었죠. 혹시 이런 것과도 맥락이 다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의 극우 세력이 조금 서로 좀 결합해서 연대하는 모습은 좀 비춰지고 있는 것 예. 같잖아요. 전환기 씨도 지금 미국 가서 아직 안 오고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교육법 교육감 선거에서도 정치 중립 위반하는 그런 편파적인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예. 쳐도요. 이거를 종교 탄압으로까지 몰고 예. 가는 건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법 앞에 만연히 평등하다면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이니까 얼마든지 그것도 이를테면 지금 뭐 3대 특검도 아니고요. 이거는 부산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부산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왜 종교 탄압인지에 대한 장동희 대표의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부산지법 앞에 가서 차라리 그 규탄대회를 하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게 앞뒤가 맥락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이 아스팔트 우파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2020년 총선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스팔트 우파 결합해서 다들 광화문으로 나가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런 모습 보였었는데 예. 그때의 어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그 전철을 그대로 장동희 대표가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시시각각 그 발언도 변하고 발언의 수위도 변하고 본인 스스로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스스로도 내적으로는 상당한 이 갈등이 있지 않을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최 의원님이 잠깐 이제 국민의힘이 급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이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공세로 나오면 야당 입장에서도 글쎄요 지지층을 결집해서 실제로 대여 투쟁에 나서는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여 투쟁에 나설 수 있죠. 근데 그 주제가 그 대여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손현보 목사처럼 아스팔트 보수로서 뭐 그냥 무조건 윤석열 정부 찬양하고 이재명 정부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득점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겨우 초선에서 이제 재선 막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라든가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누구 때문에 선출됐습니까? 극우 강성 지지자 때문에 선출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들의 말을 무시할 경우에는 또 당내 장악력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관성 측면에서 손현보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볼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자신도 한동훈 전 대표 측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지금 여야 협치를 하고 국민을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행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자신을 선택해 준 강성 지지자들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손현보 목사의 예배를 본 것인데 이게 결국 본인이 원했던 중도층으로의 확장보다는 중도층이 멀어지는 예.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은 좀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다라고 보는 예. 겁니다. 장동혁 대표 최 의원님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당분간은 목소리를 좀 높이시겠죠. 예. 한데 뭐 그 우리 정황재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손현보 목사는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지난번에 그 탄핵 직후에 바로 집회를 중단했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야 된다는 뭐 일부 강성 열혈 지지층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손 목사가 직접 나서서 예.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만하고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과 뭐 어떻게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 어쨌든 장동혁 대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예. 충분히 교집합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저는 지금 대화는 여당도 계속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당도 좀 형님답게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좀 주시면 예. 타협할 부분 하고 협의할 부분은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항상 장 대표가 열어놓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환기 씨 같은 경우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수 활동가인 찰리 커크 암살 관련한 내용을 계속해서 좀 연관해서 본인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찰리 커크께서는 저의 개인적인 또 롤 모델이었습니다. 저 역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행사 보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150만짜리 방탄복도 구입했습니다. 어제 제가 운영하고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환기 뉴스가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감한 문제 때문에 수익 정지 시킨다는데 대한민국 구글 코리아가 지금 좌파들이 탄압했는지 보수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사실 찰리 커크 암살이 미국 내에서는 지금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전 세계 보수 진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관제들 지금 예. 전환기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글쎄 우리 강경 보수 쪽에도 이런 영향들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그래서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한국 정치권에는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사실 암살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더라고요. 빌드업 코리아라는 곳에 와서 예, 이번 달에 왔었다고 하죠.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뭐 전환기 씨가 주장하는 바에 뭐 100%다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구글 코리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에 대해서 수익 정지를 걸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글 코리아가 수익 정지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튜브 운영자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하다면 이번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구글 코리아를 증인으로 채택해서라도 어느 정도까지 표현의 자유가 허용이 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환길 씨가 방탄복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예. 사실 뭐 미국에서 계속 계실 게 아니라 저는 한국에 돌아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저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또는 예. 한국에서 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할 정도라면 한국에 돌아오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한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미국에 갔을 때는 손현보 목사가 이렇게 구속이 되기 전이었지만 본인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미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예.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발언을 요약해 보면 본인도 언제 암살당할 찰리 커크처럼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가지고 방탄복까지 구입하고 미국에 있다는 거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이분도 이제 정치인 반열에 섰으니까 예. 정치적 과장된 표현이 있겠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의도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교회를 좀 움직여서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봐달라. 한국 교회가 탄압받고 있는데 그 탄압의 기저에는 바로 정부가 있다. 그리고 여당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뭐 혁명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 벌어지고 있나 하여튼 뭐 주목을 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 이렇게 가보면 이 개신교 교회에 대한 존중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모든 그 국가의 의사결정을 신의 계시로 보고 그리고 뭐 국가가 군을 크게 움직일 때 이것은 명백한 운명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 대한 숭상이 굉장히 강한 국가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개신교에 대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좀 귀를 쫑긋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 강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희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예. 그런 우려를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미국까지 가서 좀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 우리 대통령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상황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와서 한 얘기가 교회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승훈 변호사, 글쎄요, 이것이 찰리 커크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예. 찰리 커크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고 통화를 자주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들을 극우화하거나 우향화하는 데 있어서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결국 이런 미국도 굉장히 진영 간의 대립이 심하고 이게 결국 이런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건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종교 탄압은 아니잖아요. 특히 통일교 같은 경우는 한학자 총재 등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했다. 예. 근데 이게 사건이 은폐되고 그 은폐를 권성동 의원이 도와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한 1억 정도 후원해주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개발 자금 지원 이 수백억 정도를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고 이건 범죄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 교회가 성역화되는 것이고 범죄 수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수 없는 것이고 이건 종교 탄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전한기 씨가 종교 탄압으로 몰고 가면서 한국 국가를 미국에 마치 고자질하듯이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태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미 동맹 외치면서 미국과 함께 가자라고 가장 외친 사람이 또 전한길 씨 등 우파 아스팔트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도외시한 채 현금 3,500억 달러를 내놔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한미 동맹이 완전히 금이 간 상황이고 마치 한국을 미국의 현금 인출기처럼 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전한기 씨가 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런 측면에서 체제비 많이 쓰지 마시고요. 한국 돌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라이브 방송이 이제 주변에서 좀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현안이 있긴 하죠.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캐릭터가 본캐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등급 라방에서 하는 걸 부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라방하는 거는 정치인에겐 좀 위험한 시도다. 라방은 그렇게 안 되고 말 한 번 실수하면 한마디로 이제 나락에 빠질 수 있는 거라서 위험하다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뭐 저는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정광재 대변인께 뭐 그런 지적이 있고 뭐 본인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하기로 하나 봅니다. 근데 실제 그래서 그런 지적과 관련해서 본인이 겸허히 받아들인다. 예. 그리고 어제 있었던 라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그 특검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당내 패널 인증제와 관련한 여러 정치적 현안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요. 예.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라방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조절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라면 아예 얘기하지 않는 이른바 우리가 스스로가 뭐 셀프 데스킹이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라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오프라인 공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할 만한 명분이나 기회를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소통의 도구로 이 라방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특검에서 법원에 증인 신청을 요청했고 법원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23일 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뭐 여러 가지 저한테 반론을 해주셨죠. 제가 개헌 표결이 지연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신 것으로 보여요. 151석이면은 해제가 되는데 190석에 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40석이 더 늘어날 때까지 시간적 여유 동안 계속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표결이 지연된 경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우원식 의장이 표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유로 지연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좀 발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끈할 만하죠.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거의 나경원 의원의 내란 공범 발언하고 저는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계엄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상임위 또 국회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 민주당을 향해서 그건 망상이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다 알았던 거 아니야? 내란할 거라는 거를 그때 그렇게 물었었잖아.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다라고 규정한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얘기를 바로 재판전 증인신문에 혹은 뭐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서 했으면 될 일이었어요. 본인이 할 얘기가 있다면. 그래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반구구 개혁 세력 연대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로만 했지 실제로 뭔가를 보여준 것도 없었고 본인이 직접 출마한 바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는 참고인으로 좀 그때 상황을 좀 정리해서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특검에 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책에 다 있다. 책에 봐라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도 이런 비판을 했으니까 유튜브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나 뭐 뭔가 본인이 출연했던 뭐 그 시사 프로나 이런 데 증언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증언의 효과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본인이 검사 시절에 과연 그러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책 보면 되겠군요 이렇게 했던 것인가. 본인은 비밀번호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계속 버텼던 그런 모습 우리가 너무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협조도 안 하면서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동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무슨 소리야? 우린 18명이 가서 참여했어. 계엄 해제 결의에. 이런 얘기를 또 도돌이표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이 정말 그렇게 정당하게 생각하고 계엄의 날 그 밤에 할 얘기가 있다면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서 얘기해주고 혹은 재판 증인신문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뭐 그냥 책에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가면 본인이 정말 꿈꾸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을 해제하려고 노력했었지만 법원에 가서까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린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 뭐 국민의힘과 그 방향이 일치하는 건데 저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과 거리가 조금 떨어졌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거리두기를 이제 끝내고 좀 집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좀 품어줍시오. 내가 원래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충실한 당대표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던 아주 충실한 충직한 그런 당원이었는데 왜 저보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좀 호소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뺄셈 정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좋은 제목을 그렇게 자꾸 바깥에 가둬둘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백의종군의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웬만하면 이 박정아 의원이 사실 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남에 대해서 충고 잘 안 합니다. 부드러운 분이죠. 아주 부드러운 분인데 그래서 박정아 의원이 오죽하면 이렇게 좀 충고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박 의원께서 이 한동훈 대표를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저거 말고
그 액션을 해야 될 텐데 예. 자꾸 저거 하시니까 좀 그 간곡하게 좀 충원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장애투쟁을 많이 한다. 지난 금요일 날도 오후 2시에 국회 그 본회의장 앞에서 전국의 당원들이 모여서 그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오전에 했습니다만은 뭐 멀리 그 전남 그리고 경남 여기에서 올라오면 4-5시간 걸린다는 그런 호소 때문에 예. 오후에 하면 더 많이 온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뀌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강남에서 지하철로 40분만 하면 국회의사당까지 올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셨어야죠. 가셔서 그런데 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백의종군 하러 왔습니다. 저를 부르지 않았지만 저는 왔습니다. 이 여기에 동참해서 정부 여당을 3대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괴멸시키려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뭐 한낱 당원이지만 저도 마이크 하나 주시면 저도 피 끓는 목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의 도리지. 저는 라방을 계속 하시는 것은 예. 인기만 더 갉아먹는 것 같아서 박정아 의원님 좀 그 충고를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그 배신자 프레임이 가장 무섭다고. 이런 기류가 실제로 뭐 외곽에서는 있기도 하거든 상황이거든요. 뭐 실제 배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예.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우리 보수 정치권에서 유독 강한 것 같습니다. 사례가 많이 네. 있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뭐 조언 같은 거 충분히 저는 뭐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선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말 1대 180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민주당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우리 당과 그 행정부,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던 모습,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거잖아요. 그것이 비대위원장 자리로 가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여러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잘 싸우는 한동훈의 전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내는 메시지들은 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과 관련한 이야기들로 집중이 예. 돼 있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하실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상당히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러는 거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썼거든요. 글을. 그러니까 뭐 계엄 해제 표결을 하려면 일단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야당과도 여당과도 이렇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대를 정하는 것인데 왜 빨리 안 했어? 정족수 넘었으면 바로 해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한동훈 대표가 실은 이해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억까 같은 것인데 그만큼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움직일 공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신이 한마디 하면 적극적으로 말은 안 했어도 설마 장동혁 대표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이만큼 국민의힘도 강성 지지층이 영향력을 미치고 전환기 씨 같은 분이 나 장동혁 대표 만들겠다면 만들어지는 지금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지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공간 찾기가 어렵다라고 보니까 현장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좀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좀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너무 뭐 이제까지 자신이 계엄을 최전방에서 막았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3대 특검이 야당을 괴멸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이 참 난처하지만 또 이것도 본인의 처지잖아요. 이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증인 신청이 23일입니다. 법원이 여기서 구인이 가능한데 뭐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조국 혁신당 조국 비대위가 오늘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조국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겠네요.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하여 마음을 읽지 못했던
없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당 내에서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 요청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조국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 전날이요. 이제 가해자라고 지목됐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김보엽 전 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말 입장을 냈어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근데 그건 미리 나왔었어야죠. 지금 네. 사건이 너무나 커지고 나서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전혀 잘못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면 사건의 전모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그 술집에 갔다 그리고 우리 여성 당직자들과 노래방에 갔다 이렇게 저희도 뭐 사실 기자로서 여기자들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그리고 출입처의 분들하고 회식하고 노래방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심하려면 기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술은 몇 병 마셨고 술 주종은 무엇이었고 누구는 어디에 앉았고 누구는 여기 앉았다. 그리고 노래방은 누가 가서 계산은 누가 했고 처음에 맥주가 몇 병 들어왔고 뭐 노래는 누가 무엇을 불렀으며 나는 무엇을 불렀으며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예. 그게 없으면 이게 기억이 비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비는 순간 이건 약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기억이 완벽해야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지 예. 지금 이 부분의 기억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게 또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불편한 기억이 없었습니까? 제가 뭐 다른 거 잘못한 거 없었습니까? 이런 취지로 동석자들에게 물었다는 것은 자기의 기억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건 약간 변명에 가깝다. 이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완벽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이 시간대별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박하는 자기의 기억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시간대별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완벽하게 자신을 해명하고 자신이 그 혐의에서 모두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변명은 조국 혁신당에 더욱더 부담만 주게 됐다. 예. 이게 결국엔 2차 가해, 3차 가해라는 또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루 전날 저런 입장문을 냈을까요? 억울하다는 걸까요? 자신이 억울하고 자신이 법적 책임에서 좀 벗어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자신이 법적 책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해명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다. 이게 기억이 시간대별로 다 나와야 되는데 예.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에도 누를 끼쳤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도덕적으로도 더 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이거 왜 썼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 사건이 진실 게임으로 전환돼 버렸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김보엽 전 대변인의 이런 모습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은 왜 제명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명당한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은 지목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2차, 3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조국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그게 피해자가 원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던 분은 이렇게 이 상황으로 인해서 김선민 지도부가 총사퇴해버리는 것, 그게 또 다른 폭력이다라고 규정한 바가 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가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조국 비대위원장도 또 김보엽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저는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뭐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쉬쉬하다가 제명까지 당한 윤리 징계를 받고 나서 비대위 출범하기 전날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것은 전면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제명을 했으며 김선민 지도부는 왜 사퇴를 했으며 왜 당에서 지도부는 사과를 왜 하는 것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가해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깔끔하게 뭔가 이 상황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예. 조국 전 대표의 미래, 정치적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습이 네. 온당치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을 정관님 지금 조국 이제 위원장이죠. 비대위가 짜려서니까 조국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저도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첩첩산중 이 네 글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조국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해를 호소한 강미정 전 대변인은 전 대변인대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마 강미정 전 대변인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강미정 전 대변인을 설득하기도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그 보다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본인은 또 무죄, 또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국 전 대표의 정치력, 저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1인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내 장악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이 문제도 초기에 수습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랬겠죠. 그 시기가 늦어지면서 정말로 이 첩첩산중의 길을 혼자 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조국 전 대표가 이게 조국 위원장이 자초한 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공당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고 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혁신당에서 조국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위세를 감안하면 굉장히 쉽게 빨리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죠. 예. 그렇게 한 10장 정도의 편지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빨리 나섰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나서지 않고 마치 나는 구속되어 있었을 때 일이니까 상관없다라는 식의 어떤 좀 자신감 또는 방만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키웠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끌고 있거든요. 당의 이미지가 정말 좀 그렇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안 좋고요. 또 김보엽 전 대변인의 발언도 굉장히 보면 적절하지가 못해요. 어떤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냐면 아니 나는 성추행한 적 없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소인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무슨 방식의 말입니까? 성추행은 있었다는 예. 것인지 또 기자회견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건 허위사실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장하면서도 뭔가 회피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의 진수, 주장을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벌써 이 주장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인 조국 비대위원장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죠. 너무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 반성한다로 끝냈어야 될 문제가 정말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 이런 문제도 제대로 빨리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냐는 본인에 대한 무능함까지도 좀 보여주는 것이어서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논란이 됐던 내용이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왜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는지. 이낙연 전 총리는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었죠. 그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12개 범죄 혐의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후보를 내놓았고 그 범죄 혐의를 모두 지우려고 법을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보를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주 반갑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딱 공개되니까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좀 거셌죠.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고요.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당내 뭐 지도부 포함해서 겉으로 이제 대놓고 말하지 않는 분들도 속으로는 이럴 수가 있나라는 아마 그 분노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은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었는데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분이 김문수 후보의 편에 서서 저렇게 지지 선언을 하고 유세를 하고 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 민주당 당원과 또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조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대로 추석 전에 이제 모셨던 대통령이니까 인사드리러 갔던 거다. 뭐 그것까지 절대로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걸 굳이 이 사진을 더군다나 막 이렇게 활짝 웃는 파한대소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까지 국민들 염장을 질렀어야 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한 게 아니었나. 그리고 예. 이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그 비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진을 찍었으면 이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달라는 얘기를 미리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뭐 전후 상황들이 좀 굉장히 아쉽고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뭐 특사 요청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은 대통령한테도 상당한 부담이 됐고 고민의 지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전후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이낙연 문 전 대통령에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와 이런 모습을 이렇게 공개해서 하는 모습이 과연 그러니까 공개한 사람은 이낙연 전 총리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무적 판단으로 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두 분 간의 실제 대통령과 총리로서 굉장히 긴밀했었고 이 과정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해명을 보면은 사진 공개를 동의 없이 이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대민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무적 판단이 없는 게 아니라 문 전 대통령도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쓸데없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쯤 되면 그 참모들도 있고 보좌진들도 있고 그리고 친문계 의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교통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초대 총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당대표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깊습니다. 전남도지사 하다가 그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데려갔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깊고 국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들으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아마 두 분이 교통하고 그 공감을 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도록 그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메시지를 작게나마 조금 날린 것이 아닌가. 견제의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순식간에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하고 다릅니다. 같은 탄핵 정부인데 왜 이렇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성 있는 정부, 좀 지혜로운 정부 이런 것을 좀 촉구하는 차원에서 좀 경험 있는 이낙연 전 총리를 한번 불러서 좀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눈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최 의원님 분석에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낙연 전 총리를 모셔가지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이낙연 전 대표를 보면서 이게 개인적인 감정, 즉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 감정,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저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일은 참 공적으로 봐야 되는데 최소한 김문수 후보에게 한 표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은 내란당에 한 표 주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지지자들과 같이 가겠다가 아니잖아요. 내 한 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이재명 후보가 싫어요 라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이제 실수를 한 건데 굳이 이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만나서 만찬하고 웃을 수 있죠. 그런데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고 한다면 이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 공개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실은 이 공개 자체가
본인의 어떤 진로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예. 뭐 민주당으로 올지도 모르고 정치를 안 할지도 모르고 바른 지금 그 당에 그대로 고문으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만찬 사진을 공개한다는 건 그냥 자신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냥 나 살아있다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적절한 행동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부분요.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는 왜 이 사진을 굳이 올렸을까라는 거거든요. 일단 관련한 내용이 이렇게 논란이 민주당에서 크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민주당 내에 포용의 정도,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적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두 분의 인연을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만나서 웃는 장면,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라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최근에 뭐 갈등 양상에서 보는 것처럼 강경한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대변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낙연 전 총리는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굳이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폭발력이라는 게 이미 우리가 때라는 게 있잖아요. 장강의 물이 뒷물이 앞물을 치고 가는 것이고 앞물은 바다로 가는 겁니다. 예. 저는 그냥 국가 원로로서 이낙연 전 총리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제 갯벌에 빠진 노인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한 해경 경사가 사망한 일이 있었죠.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인천 옹진군의 한 갯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새벽 2시쯤에 드론 순찰 업체가 갯벌에 한 남성이 고립돼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이제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이재석 경사가 이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을 했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이제 갯벌에 있던 이 70대 남성은 당시 발을 다쳐서 움직임이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예. 이 경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이 남성에게 벗어주고 남성을 부축해서 빠져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밀물 때문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 허리까지 오던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고 이 경사는 바닷물에 휩쓸려서 실종이 됩니다. 이후 70대 남성은 갯벌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와서 구조가 됐지만 실종됐던 이 경사는 6시간 뒤에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유족이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유족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 지점은요. 바로 이 경사 혼자 출동을 했던 점입니다. 혼자. 그러니까 예. 순찰차에 혼자 탑승을 하고 결국 구조에도 혼자 나섰던 이 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해양경찰청 훈련 규칙에 따르면 일단 순찰차를 타고 탑승할 때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당일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고 혼자 출동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파출소가 인천 해경서 상황실에 이러한 상황을 1시간이나 지나서야 보고한 점도 늑장 대응이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해경 동료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문제 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찰은 2인 1조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거의 상식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가 굉장히 늦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당직을 서고 있던 인원들까지 포함하면 6명이 있었지만 혼자 출동한 상황 자체가 좀 의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지금 안타깝게 숨진 이 경사가 자의로 혼자 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팀장의 명령에 의해서 내지는 팀장의 제안에 의해서 혼자 출동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당시 당직을 서고 있던 근무자가 이 경사를 포함해서 6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팀장은 깨어 있었고 나머지 4명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구조 전문 인력이었기 때문에 함께 출동했더라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홀로 출동을 했다고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종되기 전까지 빨리 추가 인력을 파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설배쌤, 저 얘기가 핵심입니다. 영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저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조금 많이 힘든 그리고 상당히 좀 황당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해경 동료들이 밝힌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자면 이제 오늘 아침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때의 그런 근무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예컨대 식사를 하러 갈 때라든가 혹은 편의점을 갈 때도 혼자서 이동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은 사항은 처음이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즉시 팀장이 파출소 내에 있는 비상벨을 하나 누르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일어나서 상황에 대응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팀장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왜 이 경사를 혼자 보냈는지를 물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만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은폐 시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인천 해경서장 그리고 영흥 파출소장이 따로 불러서 이 진실을 말하지 말아라.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당시에 미흡했던 그런 상황 대처를 이 경사의 영웅담으로 덮으려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고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동료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변호사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 실제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상 대처에 있어서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시도, 증거를 무언가 인멸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그건 처벌 대상이 됨이 분명하고요. 다만 지금 나온 그 발언 수준만으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시작한다면은 그 날의 상황 그리고 그 전후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인천 해경서장의 입장도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숨진 이 경사의 동료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지목이 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입장문을 내고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조만간 이번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일 씨가 사기 사건의 공범 이런 재판을 받았는데 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만 치고 누명을 치겠습니다. 의심은 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요. 사기꾼 아닌가? 의심되는 거를 물어보면 그거를 저희가 이해되게 대답을 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고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현지 씨 모르셨어요? 저한테 아예 말을 안 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 마지막은 저였던 것 같아요. 벌써 2년 전이네요. 당시 무슨 사건이었죠? 네, 2년 전에 남현일 씨가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재벌 3세인 전청조 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던 건데요. 근데 이 인터뷰 이후에 전청조 씨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전청조 씨가 사기꾼이다 이제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남현일 씨의 펜싱 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내던 한 학부모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몇백만 원씩을 주고 원금도 보장을 한다. 이제 이런 전시의 말에 속아서 약 11억 원을 송금해서 피해를 봤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요. 이후에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니까 이 학부모가 전 씨를 자신에게 소개해준 남현일 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현일 씨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판결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는데요. 법원은 남현일 씨도 전 씨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남현일 씨가 약 2년 만에 공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 당시에요. 전청조 씨 뭘 보고 재벌 3세라고 이렇게
믿었을까요? 일단 피해자들은 당시에 잔액이 51조에 달하는 이 은행 앱 조작 화면을 봤기 때문에 51조요? 재력이 네 그렇습니다. 51조가 뜨는 그 화면을 보고 엄청난 재력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실제로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또 지인들을 초대하는 모습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도 항상 여러 명 대동을 하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고 이 피해자들은 이 전천족 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남현희 씨는 공범이 아니다라고 한 근거는 뭔가요? 일단 법원의 판단도요. 이런 사기의 피해와 관련해서 남현희 씨 역시 사기를 치는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풀어보자면 남현희 씨도 전총주에게 속은 것이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벌 3세라던가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뭐 지인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이런 사업도 함께 해온 것이지 어떤 함께 사기를 치려고 함께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려고 전총주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다, 소개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 임 변호사 이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쎄 남현희 씨의 인지도를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보세요? 도의적인 책임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사실 많은 투자자들은 전총조도 전총도지만 남현희 씨라는 그 이름, 그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보고 전총조 씨를 소개받았을 때 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구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도의적으로는 이제 사과를 표하고 본인도 정말 피해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사기에는 남현희 씨가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 일단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기 비용을 대신 납부해 준다거나 할 의무에서는 벗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